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실 최윤희 과총 바이오경제포럼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태원 변호사님과 송승재 대표이사님께서 아주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논의할 주제가 너무나 많네요. 일단 제 머릿속에 남는 거는 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이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모든 토론자분들이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구태원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공과 사를 말씀해 주셨고 실과 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성공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순서 앉아 계신 순서일 건데요. 일단 분당 서울대병원의 황희 교수님이 오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영성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김민기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의 권헌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각계에서 오셨는데 제 생각에 이제 첫 번째 제 바로 왼쪽에 계신 황희 교수님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분 발제자께서 이제 그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의 문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제 정책 거버넌스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황희 교수님은 일단 병원에도 계시지만 기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병원 현장, 3차 병원으로 대표되는 분당 서울대병원,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보시고 또는 기업을 하시면서 느끼는 이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개선 방안을 한 7분 내외로 발제해 6, 7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황희라고 하고요. 우선 앞에 발제해 주신 두 분의 이 강의, 인사이트풀한 강의를 잘 들었고, 특히 송승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할 때 이게 단순한 이 아날로그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앞에 구태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고 적용되지 않는 인더스트리가 없는 거고, 보건의료가 어떻게 보면 그 중에 가장 늦게 가고 있는 분야일 수는 있습니다. 정의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산업군에서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툴들을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기존의 컨벤셔널한 전통적인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커스터머의 세티스팩션을 올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제 이거는 사실 산업군과 상관없이 각 산업의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과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으나, 이 두 가지가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이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토론이나 이제 이런 발제나 이런 데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끔씩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뒤쪽에 아마 거버넌스 얘기를 하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거버넌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비대면 진료, 헬스케어 AI, PHR, 마이데이터사 이렇게 각각의 개별적인 이게 사실은 툴이거든요. 얘가 목적인 것처럼 이제 올라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병원 차원에서 혹은 지역 차원에서 혹은 정부 차원에서 왜 해야 되는지는 사실 목표가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두 가지의 목적, 그러니까 비즈니스 퍼포먼스와 그 다음에 이
이 고객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고객은 흔히 말하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부 고객은 당연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약사, 기사들과 같은 저희 직원들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도의 상승, 그런 거는 뭐 결국은 업무가 더 편해졌다든지 뭐 아니면은 조직적으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든지, 그러니까 뭐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좋아졌다든지 뭐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을 거고, 외부 고객 만족도라는 건 당연히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밸류를 갖고 올 건가.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병원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밸류 체인의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밸류를 가져다 줄 건가에 대한 합의가 없이 그냥 EMR을 도입해야 되고 PHR을 해야 되고 AI를 써야 되고 그게 당위처럼 올라오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측면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디지털라이제이션, 아까 송승대 대표님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전 세계 어떤 의료기관보다 더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가끔 이제 뭐 전산화가 앞서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3차, 2차, 뭐 1차는 아마도 의협에서 또 말씀하시겠지만 종별을 가리지 않고 의료기관의 투자에 의해서 의료기관의 의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자고 해서 새로운 밸류가 생기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AWS가 지금 서비스 측면에서 구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AWS가 그 정도의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프라에 투자를 했을 것이며, 예를 들면 AWS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한국의 법규를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2개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백본들을 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필수 불가결하게 결국은 투자가 수반이 되는 일인데, 이 거버넌스 체계에서 누가 페이를 할 건가에 대한 디스커션에 대한 합의가 없이는 병원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오늘도 이제 심지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이게 4차 산업혁명, 뭐 비대면 진료, PHR 이렇게 연결이 되면 지금까지 테이블에 안 있었던 다른 플레이어들이 또 들어오게 돼요.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병원의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가, 제가 송승대 대표님한테 물어보면 아마 반박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아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의료, 보건의료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들이 병원 정보 시스템 내지는 병원의 디지털화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공급 내지는 데이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스테이너블하게 계속 유지를 할 때 과연 누가 돈을 낼 거냐, 정부가 내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들어오는 예를 들면 밸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그거를 부담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를 이루었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돈을 내지 않고, 그거는 우리나라의 3차, 2차, 1차. 1차 병원들이 되게 뭐 의협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월 한 50에서 100불 정도 US 달러로 치면 그 정도의 의료 그 EMR만 딱 놓고 봤을 때 다른 전사는 차치하고 그 정도의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있고, 2차, 3차 병원도 꽤 많은 비용들을 계속 서스테이너블하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한 펀더멘탈에 대한 거에 이 컨트리뷰션에 대한 인정 내지는 앞으로 이걸 유지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 없이 이 새로운 서비스를 어떻게 갖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과연 진짜 이 인더스트리가 서스테이너블한 건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더 본질적인 질문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타국의 사례와도 조금은 다른 유니크한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거버넌스에 녹여내지 않고는 합의하기 굉장히 힘들 거다. 근데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거버넌스 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 국가 체제 의료를 잘 하려고 하는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UK 같은 경우도, UK도 아까 이 외국의 도미넌트한 이 마켓이 됐다라는 얘기를 구태현 변호사님 하셨는데, 10년 동안 자기들의 국가 EMR을 만들려고 하다 결국은 거의 수조의 돈을 퍼붓고 실패를 한 다음에 최근에 NHS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거는
이거를 그룹별로 묶어서 뭐 옥스퍼드, 맨체스터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묶은 다음에 그냥 벤더를 민간이 셀렉션을 하게 하고 미국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인데 거기에 일정 부분을 국가가 리임버스를 해줄게 이런 체제로 갖고 가서 결국은 영국도 지금은 대부분의 도미넌트한 미국 벤더들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우리나라의 병원이 직접 개발하거나 우리나라 EMR가 1차, 2차, 3차 중에서 외국 솔루션이 들어와 있는 데가 없어요. 아까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니크한 나라인데 외국 솔루션 벤더가 들어와서 성공을 하지를 못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묶어놓고 있으면서 너네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너네 노력으로 계속해서 니네 돈 들여서 이 일을 하고 그 과실은 우리가 산업으로 키우는 거는 다른 플레이어들이랑 할 거야. 이거는 좀 곤란한 얘기라서 그 테이블에 거버넌스를 할 때 얘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병원 현장에서 느끼시는 디지털 전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일단 제 귀에 또 남는 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가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는 앞서 있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리고 코스트와 베니핏이죠. 그러니까 비용, 이 디지털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서 나오는 뭐 가치, 밸류 또는 베니핏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그 고려 없이 거버넌스 체계를 혁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럼 다음은 사실 뭐 이제 반대 의견이실 수도 있고 아닐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뭐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그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의 김대하라고 합니다. 또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그 반대 의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디지털 의료 내지는 원격 의료와 관련된 많은 이런 토론회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실은 많은 참석자들 분들 중에 의사협회만이 반대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의료계는 왜 정부가 하는 또는 산업계가 이렇게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거냐, 갈라파고스 군도냐, 심지어는 뭐 세국 정책이냐 이런 비판도 많이 듣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의사협회는 어떤 의료의 본질에 맞는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고요, 오히려 환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에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들, 오늘 또 저를 초대해 주신 이유가 아마 그것에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컨대 뭐 디지털 의료에 굉장히 여러 면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작년부터 해서 한 1년 동안 가장 많이 화두화된 것이 이제 비대면 진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진료를 대면해서 환자와 의사가 같은 공간 내에서 필요하다면 의사가 환자를 만지고 소리를 듣고 이런 진찰 행위를 하면서 하는 대면 진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료인데 반해서 코로나19의 이제 이런 언택트 문화가 조성이 되면서 의사와 환자가 전화라든지 화상을 통해서 진료하는 이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늘어났고요. 또 그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가 어렵고 난이도도 높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말씀은 뭐 이미 익히 많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은 좀 생각하시기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난해에 이런 논란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국회 쪽에서 만들어진 컨센서스가 그렇다면은 의사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처음 만나는 초진 환자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응급이라든지 뭐 외상이라든지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은 배제하고 가장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실제로 저희 의사로서 환자를 만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한 오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마 소위 말하는 이제 야전병원식의 이런 진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그 가족분이 대학병원에 가실 일이 있어서 예약을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 예약을 했더니 시간이 9시 11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환자를 이 대학병원의 이 교수님 앞으로 예약을 잡을 때 어떤 1분 간격으로 잡는 건가, 아니면 몇 분 간격으로 잡길래 어떻게 11분이라고 하는 예약이 나왔을까라고 해서 좀 예약을 받으면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원래는 2분 간격으로 환자를 잡는데 이 지금 이 환자분이 조금 급한 상황으로 보여서 밀어 넣다 보니까 11분에다 넣게 됐다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3분 진료보다도 좀 더 짧은 2분, 1분 만에 지금 환자를 봐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이제 의사들의 상황이고요. 이것은 의원급의 1차나 2차 이런 작은 의료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환자분들과 의사가 어떤 교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진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입니다. 우리가 고혈압과 당뇨라고 하면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약을 먹는 것이 주된 치료라기보다는 이 질병들이 악화되지 않고 합병증까지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환자에게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고 모디피케이션을 해주고 또 계속해서 환자가 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지루한 이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커리지 해주고 필요할 땐 잔소리를 해주고 이런 개입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의사의 만성질환 진료에서의 바람직한 역할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환자분들도 이런 진료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병원에 오실 때 이미 나는 오늘 당뇨약 한 달치를 받아가겠다, 아니면 좀 바쁘니까 2달치, 3달치를 받아가겠다. 이미 병원에 들어오실 때 약을 받아서 처방전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의사의 입장에서도 그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또 환자가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을 붙잡고 좀 짜증스럽게 만들면서 굳이 어려운 진료를 하는 것보다도 예, 괜찮습니다, 다음에 그럼 검사라든지 합병증 체크는 다음에 하시고 오늘 약만 받아가시죠라고 해서 빨리 진료를 끝내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또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환자를 많이 볼 수 있고 더 많은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전화 진료 내지는 원격 진료, 원격 처방전 발급을 가장 좋아하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랑 이런저런 이야기하기가 싫고, 의사가 간섭하는 게 싫고, 검사라는 이야기 듣기가 싫고, 그저 약을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상황이라는 것이고, 바꿔 이야기하면 의사도 좀 더 쉽고 편하게 진료할 수 있지 않을까, 빨리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이 환자분 빨리 처방해서 내보내야지라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거기에 넘어가기 쉬운 의사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제도가 바로 비대면 진료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사실 진료 현장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제가 경제 관련한 모 유튜브를 즐겨 보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의사들이 반대할까 이런 주제를 다루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뭐 당연히 배가 아프다든지 좀 큰 병일 수도 있는 거는 비대면 진료가 어렵겠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약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래요, 약만 먹는 이런 거는 빨리빨리 전화나 원격 화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원격으로 처방전 발급해주면 의사도 편하고 환자도 편한데 그런 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들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이런 부분, 저희가 단순하게 원격 의료가 부정확하다, 원격 의료로는 의사가 진료가 어렵다 이런 부분보다도 현재 우리 의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양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다시 말해서 더 많은 환자를 봐야 되고 더 빨리 환자를 봐야만 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런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하게 도입이 될 때에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료를 빠르게 하고 싶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그리고 빠르게 처방전을 받고 싶은 환자 사이에서 상당히 본래의 의료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진료 행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원격 의료나 디지털 의료를 말씀하실 때 주로 뭐 원격지에 있다든지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의 그런 수요를 어떻게 만족시킬 거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 아마 뭐 SNS에서 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맥도날드에 갔다가 햄버거를 못 사고 울고 돌아왔다는 엄마의 사연 같은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새 이런 뭐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식당에, 심지어 병원에서도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직접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고 물건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사실 적응하지 못하시는, 다시 디지털 격차가 있는, 다시 말해서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고 적응하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원격 의료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정부나 산업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정말 누가 수혜를 받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너무 부정적인 말씀만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의학이라는 학문이 도입된 과정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상당히 척박하고, 아까 황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든지 어떤 첨단의 그런 기술들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사실 정부라든지 사회가 보조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의료 공급자들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서구의 의학이 들어와서 지금 당당하게 의학적으로 선진국이다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사실 의사들이 상당히 진보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다는 것이고요. 디지털 도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그냥 반대하거나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위협이 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이 되고 더 진료를 잘 보고 환자를 더 잘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도입이 된다면 의사들도 결코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의료계 1차 병원을 대표하시는 대한의사협회 의견도 사실 그 본질적인 그 환자의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찬성하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제가 근데 뭐 중간에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 만성 질환 환자의 경우에 이제 환자나 그 의료 제공자 양쪽에 어떤 편익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쉽기 때문에, 또는 이런 1분 진료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환경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더 환영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뭐 불편이나 또는 위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현재는 비대면 진료라는 게 굉장히 좀 초반이라 그렇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만약에 웨어러블 검사 기기를 차고 있고 만성 환자가 뭐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실시간 의료 정보가 계속 누적이 되고, 진짜 저는 디지털 전환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정보가 지속적인 의료 정보를 축적하고 그걸 가지고 비대면 진료 또는 디지털 진료를 하는 시대가 된다면, 앞서 교수님께서 좀 걱정하셨던 그 단순히 지금 이런 빠른 진료와 그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불이익 또는 나쁜 점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전화 진료 보다는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정말 바람직한 디지털 전환 디지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오늘 뭐 소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이고요. 실제로 이제 내과에서 당뇨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질환 환자들을 진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이런 웨어러블이라든지 원격 모니터링의 이런 필요나 욕구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혈당, 당뇨가 있어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 사실 밥 먹기 전과 밥 먹기 이후의 혈당이라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혈당의 트렌드에 맞추는 어떤 처방 내지는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또 그 트렌드를 보면 환자의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에서 환자의 어떤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집적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진료의 질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은 실제로 당뇨라든지 이런 걸 보는 의사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제도가 예컨대 병원에 온 환자가 진료 직전에 손가락에서 채취한 피를 가지고 그냥 한 번 체크한 그 혈당 수치를 보고 그냥 판단하는 것과 지난 1개월 내지는 2개월 동안 환자가 무수하게 정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걸 보고 의사가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과 당연히 의사가 해야 되는 노력이라든지 투입해야 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의 차이가 지금 전혀 없고 그 보상의 수준도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만 매우 미진하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도 설령 그런 웨어러블을 지금 사용할 수 있어도 사실 현실에 적용해서 진료에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 체계도 확실히 디지털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버넌스 개혁되어야 될 그 거버넌스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말씀하셨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첫 번째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대개는 디지털 그 이해력이 떨어지는 디지털 문명자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그 보건의료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앞서서 이제 실행해 오셨던 분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을 하셨었고요. 현재 충북대학교에 계신 이영선 교수님께서 그럼 이 우리나라 이 축적돼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얼마나 잘 공유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소개받은 이영성입니다. 저는 조금 우리의 현재 여건이 다분히 좀 희망적으로 좀 보자 이런 뜻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단순히 건강이나 웰빙이 이 관심사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필수 진료권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 모두가. 그래서 이런 어떤 계기가 되는 시점에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이런 걸 좀 잘 활용하면 어쩌면 이 정책 아젠다 설정에서 이 부분을 잘 조정만 좀 하면 굉장히 그 선순환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흔히 우리가 바이오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개 이제 의료 부분에 있어서의 바이오 경제는 사실은 이제 환자와 그리고 실질적인 서비스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의료인 간의 두터운 신뢰망이 담보가 되는 형태의 어떤 이 기술 또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환자 신뢰망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그 전화 진료 이런 부분이 이제 합법화돼 있지만 과거에는 불법화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의사와 환자의 신뢰망 속에서는 전화 처방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좀 살리면 제가 이제 신기술 평가 기관인 그 네카 운영 경험에서 실제로 진정 서비스 공급자 중심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환자의 신뢰나 가치에 기반을 둔 형태의 작은 형태의 어떤 성공 사례들이 이어져야 진정 바이오 경제는 하나의 에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이걸 위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신뢰라는 논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회 현안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회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많이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 인보사 문제나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여러 가지 이 진료 현장 내지 사회 현장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형태로 좀 화답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담보가 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년 이상의 의료 현장에서는 써오던 기술, 흔히 양성 유방 종양에서 쓰던 맘모톰 기술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는데, 이런 신기술들이 사실은 쓰이고 있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적절한 조정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소송이 벌어진다든지 또는 불신이 만들어진다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연결해서 현장에서 이제 근거를 추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흔히 오늘 바이오 이 경제, 특히 국가 가버넌스에 대한 리셋 문제가 마치 원격 진료에만 국한되는 듯한데, 사실은 우리 모든 의료기술 전반적인 내용이 굉장히 원격 진료 내지 비대면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걸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정책 수단에 불과한 어떤 다분히 용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다 더 근원적으로 신뢰망 속에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 나오는 유전자 DTC만 봐도 사람들이 검사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전성 희귀 질환을 조금이라도 빨리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방적 목적에서 접근을 하는데, 사실 유전자 DTC가 우리 일반 사회의 제도로서 이게 허용될 때는 거점 병원들 또는 연구병원에서 갖고 있는 희귀 질환 특수 클리닉과 연계해서 이게 흘러가는 그런 형태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신뢰망 속에서 신기술이 착륙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흔히 선진입 후평가, 아까도 이제 그런 용어가 잠깐 있었는데, 실제 신뢰가 되는 영역에서 기술이 먼저 오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선진입 내지 선투입이 되려면 나중에 후평가가 가능한 소위 신뢰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관에 제한적으로 써야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바이오 경제 부분에서 좀 다룬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신뢰망을 핵심 축으로 보건의료 영역기관에서 이 자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나 보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망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면 가입자 관리의 적정 의료, 예를 들면 효과적인 수가 대상 기술을 발굴하는 데 쓰인다든지, 심사평가원은 잘 아시다시피 확정된 기준에 따른 수가 지급과 평가를 통한 개선에 집중한다든지,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집중한다는 형태로 나름대로 국책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런 핵심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데이터를 연계한다면, 최근에는 국립암센터가 이제 법이 고쳐지면서 특정 질환 중심의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시다시피 유전자 정보나 예방접종 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전 국민의 데이터 링키지가 가능한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존 정책 수단들을 활용해서 현재 말하는 그게 인센티브 형태라면 예비급여니 조건부급여니 제한적 기술, 혁신 기술 나름대로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언급하는 이런 어떤 데이터 연계 기관과 소위 이 한목적적인 국책기관의 성격에 맞춘 형태로 가고, 그걸 대상 집단에 대해서 하나의 신뢰를 구축하는 형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하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논의가 되는 그게 정책 수단의 형태로 원격 진료든 원격 상담이든 아니면 원격 모니터링이든 용어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서 어쩌면 이게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바이오 경제가 단순히 원격 진료라는 개념 이상의 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걸맞는 역할이 있고,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또는 우리나라의 현재 디지털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대단히 고무적으로
희망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앞에 발제자분들도 그렇고 두 분도 그렇고 지금 토론하신 몇 분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하는 원격 비대면 진료 같은 건 수단이다. 사실 그게 공통어로 여러 번 나온 걸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황희 교수님도 그렇고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창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런 신뢰의 바탕으로 해서 한 발 한 발 디지털 전환을 우리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희망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한 가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발제자께서 이런 데이터 네트워크 지금 우리나라가 공공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잘 신뢰관계를 가지고 신뢰망을 갖추고 데이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크게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민간 부분이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이나 이런 DB 사업에서 민간 부분이 조금 역할을 강화해야지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OECD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그런 공공 부분의 DB는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나나 민간의 그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공공기관은 민간 부분은 자유경제 시장 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은 하나의 그 마중물과 같은 인프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나의 건강 기록을 국민보건공단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그러면 그 공개된 데이터에 가면 제가 10년 전에 당뇨 검사의 수치까지 확인이 되는 이런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프라가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흔히 진료하는 개업 현장에 이 데이터가 먼저 연계가 되고 개업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전자 검사, 소위 DTC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을 때 그거를 누구한테 허락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는 사실은 그 주치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국민공단의 마의 건강 기록을 가지고 연계해서 DTC를 받았을 때 이점이나 베네피트 설명하고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노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가화해주는 정보의 활용에 대한 수가화해주는 이런 형태로 저는 공공기관의 그 자료가 되어야 민간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들이 활용이 되는데 현재는 그 DTC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그냥 검진처에 다 오픈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연 의료 아웃컴에 얼마나 이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생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 플랫폼에서 갖고 있는 세금으로 투입된 부분이 그걸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자유롭게 놔두면 그 선에서 보험 인정이 되는 거는 보험급여에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비급여 부분에서 이제 허락을 한다는 형태로 해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런 형태로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 또는 경제적 관점 또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 우리나라의 이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김민기 교수님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기입니다. 먼저 앞서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의 차이를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쌓는다는 데서 더 나아가가지고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수익을 더 높이고 그다음에 비용을 감축함으로써 기업의 어떤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한 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일단 핵심은 데이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치 창출, 세 번째는 생태계 구축, 네 번째는 초개인화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산업과 디지털 전환 관점에 있어서 보건의료는 어떻게 다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보건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개인 유전자 정보,
그다음에 EMR, PHR, 요즘에는 이제 EHR까지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식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그러니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민감 정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이제 결합하거나 그다음에 B2B 거래를 하거나 이를 통해서 상업화를 추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한데 데이터가 많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데이터가 서로 간에 거래가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앞서도 발제해서 이제 머신 리더블이라는 얘기 나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서로가 쌓고 있는 게 거래가 되게끔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있고요. 세 번째 문제는 가격의 부재입니다. 즉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결국 시장은 가장 그 핵심에는 이제 가격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는 사람이라든지 데이터를 이제 구축하여서 재생산하는 사람이든지 결국은 본인들이 애다하는 가치에 대해서 가격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넘어서 이제 가치 창출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제 밸류 체인과 연결이 됩니다. 밸류 체인은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밸류 체인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라는 논의가 어떻게 보면 말은 많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큰 그림이 제시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의료 정보도 이제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앞서 이제 올해 화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인데 물론 이제 금융에서 먼저 나오고 의료 마이데이터는 이제 아직 요원하긴 하지만 결국은 밸류 체인을 생각해 보시면은 왼쪽 끝단에는 결국은 이제 가장 그 원재료를 이제 생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주체 역시 또 소비자입니다. 결국 새로운 밸류 체인에서는 양 끝단에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치를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인센티브를 생태계 안에 참가하는 사람들 간에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의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밸류 체인과 생태계 관점에서는 그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또 플랫폼 사업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거래 플랫폼이 이제 부재합니다.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나 몇 개 이제 공공기관이 참여해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이제 역시나 그 제공 범위가 이제 연구 목적으로 제한되고 기타 이종 산업에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시도 역시 어찌 보면 잠깐 눈치 보기 식으로 이제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밸류 체인 생태계에서의 시장은 어떻게 디자인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간에 어떠한 룰을 따를 것인지 그리고 이 안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거래할 것이며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은 소원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비대면 서비스를 포함해 가지고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구현될 어떤 서비스 형태가 과연 어떠한 윤리 법적 이슈를 가지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예컨대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아직 조금 얘기가 안 되지만은 해외에서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경제 경영 분야에서도 AI가 의사의 진료를 도와줄 경우 그러한 어떤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수가 같은 것도 다루고 있고요. 관련해서 심지어 AI가 의사보다 좀 더 정교한 애큐러시가 있다고 칠 때에도 환자들이 과연 AI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러한 문제를 학문의 안에서 조금 연구를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들은 그 아무리 애큐러시 높다 하더라도 AI보다는 의사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본인이 어떤 문제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사람이 편하다는 어떤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단순한 이유가 됩니다. 즉 이러한 식의 어떤 디지털 전환과 그리고 앞서 나온 여러 가지 그 환자에 대한 어떤 다양한 서비스 형태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선제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제 보건의료 분야의 밸류 체인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즉 소비자, 뭐 환자겠죠. 환자와 그다음에 의료계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들 이런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에 뭐 그걸
베네핏이라고 편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가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는 인센티브라는 이야기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하고도 또 공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가치를 어떻게 나누는 게 공정한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험제도, 의료 수가 이런 문제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권원영 교수님께 법조계에서 보시는 이런 디지털 전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즐겁지는 않은 분위기네요. 다들 너무 딱딱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법조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논의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조직법적 이야기도 하고 규제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다가 초점을 많이 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들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점은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익의 관점에서 좀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뭐 너는 죽고 나는 살고 나는 벌고 너는 실패하고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사회에 주는 화두는 모든 곳을 갈등의 그 소굴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그런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희망도 본 것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들의 본질적인 건강권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상적으로 의료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목적을 잊지 않고 항상 그 문제를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희망인 것 같아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결과적으로 같이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 또 병원을 운영할 때 돕는 많은 분들 그리고 환자, 직접 지금 환자뿐만이 아니고 잠재적인 환자들, 건강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다 이해 당사자죠. 그래서 이런 이해 당사자들을 다 같이 승리자로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야지 단기적으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실패하고 이런 형태의 방식의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으로 한 5년 사이에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까? 뭐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기득권을 5년 내에 어떻게 깨뜨리면 다른 시장이 또 형성될까? 이런 데 초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좀 좋지 않고 저는 그렇게 운용하면 아까 구태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규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5년 지났더니 시장이 없어지고 또 10년 지났더니 여전히 싸우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 20년쯤 후에 우리나라의 의료 현장에서의 데이터의 활용이나 의료 현장에서의 기술의 활용이나 또는 진료 환경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현재 그걸 맞춰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 20년 후에 의사가 될 선생님들 문제를 지금 의사 선생님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설계를 할 줄 알고 그 설계를 맡아서 관련 있는 분들이 다 나와야지 지금 당장 문제가 됐으니까 원격 의료하고 진료하는 상황과 그 환자, 만성질환자만 놓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문제만 가지고 의료 분야 데이터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디지털 융합 시대에 나오는 데이터는 수없이 다른 데이터들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고 품질 좋은 데이터 이외에 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인접 데이터,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부터 변화의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에 관해서 논의를 많이 하시지만 거버넌스를 정책 거버넌스인지 병원 내부에서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료 분야에서 종사자들 간에 있는 자율적인 체계의 거버넌스인지 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인지 규제에 관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뭉뚱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거버넌스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경제 포럼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드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법적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문제를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거버넌스는 결국 이종 간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득권층이 됐건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상호 조정해 줄 건가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비대면 진료에 관한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료 수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또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또 하나는 신규로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의료 역량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학은 매우 과학적인 분야라서 과학적인 분야의 특수성은 뭐냐 하면 바로 옳고 그름과 잘함과 잘하지 못함을 판명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누가 하게 할 건가, 이 혁신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버넌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면 연구개발 투자를 어느 방향에 어떤 방식으로 또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데이터 기술에 관한 문제인지 로보틱스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데이터의 게더링에 관한 문제인지 활용에 관한 문제인지 전부 다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 및 서비스 현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여태까지 선생님들께서 논의하셨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나 산업이나 자본 형태의 생각이나 또는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 조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버넌스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주체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 자격을 이렇게 운영하고 20년쯤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환자들의 상황을 어떻게 계속해서 1분 진료를 그냥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학습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도와줄 것인가,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법적 관점에서의 의료 데이터가 많이 사용되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도 우리가 의료 분야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줄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의료보험공단이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운용할 거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병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약학정보원이나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정보들 어떻게 할 거냐, 제약회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실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이야기할 때 정보 주체가 해당 데이터를 나한테 주시고 또는 내가 원하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주세요라는 형태가 되면 데이터 혁신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빅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바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인데요. 프라이버시와 포터빌리티 얘기는 좀 전에 이 교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건 넘어가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용하고 진료할 때 쓰고 또 의료비를 정산하는 데 사용하고 수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이 엄청난 데이터 환경에서 시큐리티하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이나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의 문제를 정보 주체인 의료 소비자, 의료 이용자들 관점에서 좀 재구성하거나 또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거는 이제 표준화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안에 관한 검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헬스가 이루어지고 나면 큰 변화가 바로 수없이 많은 참여자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IoT 데이터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또 로보틱스라든지 여러 형태가 의료 데이터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람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진료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 데이터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이제 실물이 들어있는 그 로보틱스나 기계하고 연동됐을 때 세이프티 문제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그리고 세이프티 관점을 다 같이 바라보는 형태가 이 거버넌스에서 반드시 논의해 줘야 될 내용이다. 실물과 데이터의 관계를 데이터만 볼 수도 없고 실물만 볼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방식이 이제 이 거버넌스에 관련해서 논의할 때 핵심적인 주제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적 거버넌스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세이프티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 베니핏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가치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의 가치와 편익을 배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말씀하셔서 지난 20여 년간 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 뭐 다른 말로 원격 의료 이것의 논의가 계속 공전했던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딱 그 당시의 가치에만 딱 그 시점의 가치에만 너무 몰두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과 가치, 예를 들면 20년 후에 우리 국민 건강, 국가 전체적인 편익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어떤 도구들을 원격 의료 그것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든 아니면 또 다른 뭐 DTC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풀어서 써서 어떤 편익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 비전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비전을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요. 시간상 제가 이제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국가 거버넌스 리셋 같은 걸 할 때 정부 관련 공무원이 좀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액션 플랜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저희가 앞으로 분기별 포럼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 정책 거버넌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의 어떤 부분들이 일을 하면 좋을지 참여시켜서 같이 액션 플랜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단지 이것도 역시 현재 정부에 계신 분들을 모시면 여기 나와 계신 여러 토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하여튼 당분간은 전문가 위주로 포럼을 진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그 공무원분들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이 그렇게 오래 원격 진료에 대해서 계속 필요하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쯤 되면 원격 진료가 허용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아무도 정답은 모르겠지만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님께서 간단히 뭐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언제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격 의료는 사실 의료법에서 이미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 다시 말해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직접적인 원격 진료가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의료인 간의 어떤 자문이나 컨설테이션의 그런 원격 진료는 이미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원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제가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료의 본질과 부합하는 그런 디지털 전환은 오히려 의사들이 환영할 것이고 다만 소위 말하는 답정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 여기 들어오라는 방식의 이런 현재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원격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것이고요.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지난해 저희가 이 원격 의료 정책이 포함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좀 강력한 저희가 저항을 했었고
그 결과로서 지난 9월에 그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의정 협의를 통해서 논의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고요. 이 논의가 아마 저희가 이제 곧 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만 아마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만 적용하는 이 법안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정협의회에서 보다 좀 발전적이고 도전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저희가 그 거버넌스 리셋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하면서 오늘 여러 토론자들께 그럼 정책적 거버넌스에서 어떤 게 이상적일까요를 다 공동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발제자 두 분께만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태현 변호사님과 송승재 대표이사님께서 사실 이렇게 이제 바람직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좋을지 의견을 한마디씩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좌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 5 패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프라인 산업이 온라인 산업으로 변모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오프라인에서 플랫폼 역할을 했던 주체들이 온라인 즉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지위를 잃는 데 대한 반발이 가장 큽니다. 의료 산업에 빗대어 말씀드려 보면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과 병원은 오프라인 의료에서 바로 강력한 공급자이십니다. 독점적인 공급자이신 플랫폼들입니다. 대중소 병원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인데 이들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군웅할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아날로그 의료 산업의 바로 강력한 공급자이자 플랫폼들인데요. 디지털로 바뀌면 바로 소비자들이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데 너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래의 공급자와 환자, 소비자 사이에서 이 환자들과 공급자를 연결해준 플랫폼이 등장하는데 현재는 의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자 알선이라고 해서 바로 한데 디지털 산업으로 또 디지털 변환을 우리 바이오 의료업계가 하시게 된다면 바로 이 플랫폼의 존재, 플랫폼의 등장이 필연적이고 이들에게 유통의 역할, 서비스 유통의 역할을 내어주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 거버넌스 논의에 있어서 바로 이들 플랫폼을 어떻게 경쟁을 하게 하고 유효한 경쟁 하에서 참여자들 즉 공급자 그리고 소비자인 환자 그리고 기술을 개발한 쪽 학계 등등등등 또 정부 사이에서 아주 선량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대개 앞으로도 그랬지만 기존에 이런 신구 또는 아날로그 디지털 갈등이 일어났던 곳에서 바로 기존의 플랫폼 역할을 했던 그 주역들이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이 대개 디지털 변환의 주된 갈등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이미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만 TGIF니 또는 가파이니 할 때 그 머리 글자의 기업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 회사의 서비스만으로 소비자들의 일상이 가능한 그런 회사들입니다. 아까 제가 발제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계 7대 회사들이 시가총액 회사들이 이미 이런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바뀌었다는 말씀도 드렸고 이들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가능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거대 회사들인데요. 이들이 모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이미 진출해서 역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버넌스 논의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기존 플랫폼에 부수적으로 의료 기술을 공급하고 의료 제품을 공급했던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이런 기술 회사들이 소비자들과 기존의 공급자들 사이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자국의 의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대한 기둥이 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 논의를 이어나가 주셨으면, 그래야지만 또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던 비용만 일방적으로 지불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이런 플랫폼이 해결하고, 규제의 집행 문제, 이런 것들도 이런 플랫폼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바람직한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승재 대표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자장님께서 이제 빨리 마무리하셔야 돼서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소소한 내용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 담론에서 접근해야 된다.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 편익을 고려한 그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조직법 개편 등을 통해서 행정부의 법 집행 그리고 정책 집행에 대한 거버넌스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건강보험 체계 자체에 대해서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런 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이 병원들이 도입할 수 있게끔 그 수가 등의 체계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아까 김대하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의료 시스템은 의료인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히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사라는 직역에 대한 존중이 그 헌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치 않을 본질은 이 디지털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의료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으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여러 가지 IT 베이스의 무언가 아이템들에 대해서 너무 그 침소봉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엽적인 논의에서 분명히 벗어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분 진료, 1분 진료라는 것도 결국에는 현재 의료 전달 체계, 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다뤄야 되는 얘기들은 그런 왜곡된 모습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체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여기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국민의 편익 그리고 고객의 편익에 우선해서 다뤄지는 분야가 의료 분야 말고는 없습니다. 되게 상당히 좀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논의들은 의료인이 또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로 좀 일단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사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지 논의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금방 저희 그 포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뭐 시간은 조금 아쉽지만 이로써 제25회 과총 바이오 경제 포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현황과 진단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